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2. 한국의 위대한 건축물. 3. 브루나이의 특별한 선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건축 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지속 가능한 기술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축가들은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여 고유한 스타일을 창출하였으며 건축물의 기능성과 미적 감각을 모두 고려하여 건축물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한국의 건축 산업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건축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의 건축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펄럭이는 태극기 타국의 하늘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소국 브루나이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만들었기에 현지에서는 태극기 대교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브루나이의 평생 수건 사업이라 할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지만 한국이 보란듯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결과물이라고 하죠. 브루나이 국왕은 물론이고 국민들까지 한국을 찬양하게 만든 자랑스러운 한국의 건축물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도 엄청난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왕족들인데요.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왕족들이 엄청난 부를 과시하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강력한 왕족 중에서도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왕족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브루나이 왕이 그 주인공이죠. 브루나이 왕실의 주인이자 브루나이 왕국의 왕 하산 알 볼키아 국왕은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데요. 순자산만 따져보면 2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한 브루나이 국왕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에서 살고 있으며 값비싼 수집품을 전시해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부의 원천은 바로 해저에서 생산되는 원유입니다. 브루나이는 원유 생산국으로 1929년부터 해저에서 캐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판매해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있죠. 칼리만탄 북부 해저에 위치한 유전의 소유자는 바로 브루나이 왕실입니다. 여기서 개발된 자원은 국내 총생산의 69%를 차지할 정도이죠. 여기서 발생하는 엄청난 수입을 이용해 국왕은 전 세계에 걸친 글로벌 호텔 체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10개를 아우르는 대형 숙박시설의 주인이기에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 역시 천문학적이라고 하는데요. 넘치는 부를 누리는 국왕은 브루나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를 공유했는데요. 브루나이 국민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브루나이에서 태어난 이들은 병원비가 무료입니다. 군 병원이나 정부 병원에서 치료받는 이들은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죠. 의료 수준도 높아서 브루나이의 평균 수명은 남녀 모두 74세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높습니다. 교육 역시 무상교육으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5년을 포함, 대학 4년까지 모두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유학도 정부 지원하에 다녀올 수 있어 맘만 먹는다면 돈 한 푼 걱정하지 않고 배울 수 있죠. 주택 역시 한국 돈으로 월 30만 원만 지불하면 4대가 살 정도로 넓은 크기의 수상가옥을 평생 임대할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 국민의 5%가 이곳에서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조차도 싫은 이들은 최고급 수상주택에서 무료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브루나이에서 태어나면 걱정이 없을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인 브루나이. 그러나 국왕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도치 않게 분리된 브루나이를 하나로 합치고자 하는 수건이었죠. 브루나이는 한때 보르네오 섬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강력했지만 영국 식민지 지배를 거치며 섬 대부분을 영국에게 팔아넘겼고 현재 서쪽 무아라 지역과 동쪽 템부롱 지역의 조그마한 영역을 차지하는 소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무아라 지역과 템부롱 지역 사이에는 말레이시아 영토가 놓여 있어 무아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템부롱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말레이시아 영토를 거쳐서 다시 브루나이로 이동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 영토를 거쳐서 오게 되면 2시간이나 걸리는 상황. 국민들 복지를 생각했던 브루나이 국왕은 이 점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고심 끝에 그는 템부롱과 무아라를 연결하는 대교를 짓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문제는 다리의 규모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다리를 완공하려면 높은 기술력이 필요했죠. 게다가 템부롱 무아라 사이는 유속이 거친 곳으로 기반이 단단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분단된 두 국가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의 건설 선진국들이 지원, 치열한 경합을 펼쳤는데요. 한국 기업인 대림산업은 중국 기업과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친 끝에 최종적으로 공사 수주 납점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가장 낮은 단가를 부른 중국 기업이 선정됐으나
브루나이 국왕은 경쟁에서 떨어진 한국 기업을 따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특수공법을 이용한 대교 건설에 관심을 보인 국왕은 낙점된 중국 기업을 제치고 한국 기업에게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은 리파스 대교를 지어 브루나이 국왕의 관심을 받았었죠. 브루나이 강 위에 지은 리파스 덱은 이슬람 문화와 국왕을 상징하는 교량으로 대림 산업은 국왕의 생일인 7월 15일을 기념해 주탑 높이를 157m로 정할 만큼 브루나이 국왕의 환심을 사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브루나이 국왕은 믿을 수 있는 한국 기업을 채택. 중국 기업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콕 집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템부릉 대교 사업은 이렇게 첫삽을 뜨게 되었죠. 2조 원에 달하는 공사 금액이 소요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대교 프로젝트는 약 4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총 길이만 따져봤을 때 30km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브루나이 국왕의 관심을 끌었던 특수 공법은 바로 론칭 캔들이 런칭 겐트리 공법인데요. 교각 위에 상판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공사 기일을 급속도로 줄일 수 있는 기법이었습니다. 기존 방법대로 하면 상판 한 개를 교각 위에 올리는 방식으로 800톤에 이르는 상판을 하나씩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림은 특수 공법을 동원해 상판 2개를 동시에 올릴 수 있게 되어 기존 방법보다 4배 이상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죠. 덕분에 4년 반 만에 완공을 마친 템부롱 대교는 브루나이 시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브루나이 국왕의 수건이었던 영토 합의를 이뤄낸 2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국왕의 신뢰가 빛을 보게 된 것이죠. 하산 알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한국을 크게 칭찬하며 태극기 대교라는 별명으로 템부롱 대교를 불렀는데요. 이 별명은 국민들 사이에 퍼져 템부롱 대교의 별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브루나이 국왕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건설만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아낌없는 수혜를 줄 것이라 선언한 것이죠. 브루나이의 중요 자원인 석유와 천연가스 역시 한국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이 주장하는 신남방 정책에도 브루나이가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기대를 모았는데요. 동남아시아 산유국으로 엄청난 양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브루나이가 만약 한국에게 석유와 천연가스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현재 자원 대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한국을 위해 특별한 선물까지 주었는데요. 한국에서 특허를 낸 출원인은 브루나이에서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3개월 안에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한 것입니다. 특허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고 다른 국가에서 특허를 인정받으려면 그 국가에서 별도 심사를 거쳐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브루나이는 한국과의 협력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한국에서 인정받은 특허를 브루나이에서도 쓸 수 있게 배려한 것입니다. 분단된 국가를 하나로 연결한 한국의 K건설 덕분에 브루나이는 한국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분노를 표출하며 브루나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중국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은 게 없는 브루나이 국왕은 중국의 태도에 오히려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미 난사군도 문제로 인해 국왕은 자국 영토를 침범하려는 중국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죠. 브루나이는 중국 영토 문제에 타 국가들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중국인들은 중국 눈치 볼 필요가 없는 브루나이 국왕의 심기를 건드려 중국 건설사들은 브루나이의 발도 못 붙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우군을 얻게 된 셈이죠. 영화나 소설에서만 볼 수 있었던 메뚜기의 재앙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농업 전문 매체 더 캐틀 더 로이터 등 많은 해외 언론들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대부분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르데냐 섬은 지난 30년 동안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어온 지역입니다. 하지만 올해 피해 규모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난생 처음 겪는 대규모 메뚜기 떼의 습격에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르데냐 섬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들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연료비 상승과 메뚜기 떼의 습격이 겹쳐 농사를 이어가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3,600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과 동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를 휩쓸고 파키스탄과 인도에도 나타나면서 중국에까지 방제 비상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동아프리카 지역이 초토화된 데 이어 케냐에서 105만 헥타르의 경작지가 공격을 받았고 에티오피아는 20만 헥타르의 농경지와 35만 6천 톤에 달하는 농작물을 잃었으며 인도는 555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보면서 100억 루피아 166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메뚜기 떼의 출몰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것이라고 하는데요. 메뚜기는 고온 건조한 기후에 알을 낳기 때문에 메뚜기 떼 출몰의 주된 원인은
기온 상승과 더불어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으로 알려졌습니다. 암컷 메뚜기 한 마리는 한 번에 300개의 알을 낳는데요. 2019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단시간에 600억 마리 이상의 메뚜기가 발생했고 그 무리의 규모가 길이 60km 폭 40k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리를 형성한 메뚜기 떼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농작물을 먹어버리는데요. 성인 남자의 손가락 정도 크기의 사막 메뚜기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 2배 이상의 작물을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사막 메뚜기는 혼자 있을 때는 식욕이 과하지 않고 색깔도 녹색이지만 1km이 당 20만 마리가 넘는 무리를 형성하게 되면 녹색이던 몸통의 색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식욕과 번식력까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FAO에 따르면 1km 규모의 사막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3만 5천 명의 하루치 식량이 사라진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에서는 1,000만 명가량이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더욱 끔찍한 사실은 사막 메뚜기 떼는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2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앙과 같은 식량 위기를 만들고 있는 사막 메뚜기 떼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획기적인 수단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사막 메뚜기의 페로몬을 조작해 그 습성을 바꾸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고 사막 메뚜기만을 살상하는 곰팡이를 연구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합니다. 현재 아프리카는 거점별로 대량의 살충제를 구비하고 살충제를 뿌리는 것으로 메뚜기 떼를 겨우 막아내고 있는 실정이라는데요. 이전에는 메뚜기를 식용으로 먹기도 했지만 살충제를 사용한 후에는 독성 때문에 먹을 수도 없죠. 사막 메뚜기 떼가 이탈리아 지역을 넘어 중국과 인접한 파키스탄과 인도까지 위협하면서 중국 정부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중국은 사막 메뚜기 떼를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10만 오리 구대를 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리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메뚜기는 200마리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뚜기를 잡아 먹도록 훈련된 오리의 경우 단숨에 400마리 이상의 메뚜기를 먹을 거라는 거죠. 중국은 인접 지역인 파키스탄에 10만 오리 구대를 보낼 것을 계획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파키스탄 현지에서 지원 작업 중인 중국 전문가들은 10만 오리 구대에 대해서 무척 회의적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메뚜기 떼 퇴치 지원을 위해 파키스탄에 파견된 전문가인 주징치아는 오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지만 파키스탄의 피해 지역은 사막인데다 온도가 매우 높아서 오리가 생존하기에 매우 부적합하다. 또한 오리를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는 서류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오리 부대는 소규모 지역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타임스는 오리 부대 파견 방안은 터무니없고 전문가의 권위에 대한 모욕이라는 의견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 대륙을 식량 위기로 몰아넣고 바다를 넘어 다른 대륙까지 날아가는 사막 메뚜기 떼의 재앙을 중국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후 중국 또한 메뚜기 떼의 공습을 받는데요. 국경지대인 윈난성 등 국경지대의 피해 면적은 92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을 공습한 메뚜기 떼는 사막 메뚜기와는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 중국 남부에 이어지는 폭우와 홍수가 대규모 메뚜기 떼를 형성하게 된 거죠. 결국 중국은 10만 오리 구대를 해결 방안으로 쓰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무인 드론과 방제 인력 4만 명을 투입해 확산 방지에 나섰지만 피해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사막 메뚜기 떼에 이어 중국의 자체적으로 출몰한 메뚜기 떼까지 코로나의 변이와 싸우기도 벅찬 지금 지구촌 곳곳이 메뚜기 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과 인접한 한국은 메뚜기 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아직까지 메뚜기 떼로 인해 폐해를 입은 전례도 없을 뿐더 중국에서 메뚜기 떼가 한국에 오려면 해발 2000m에 달하는 험난한 산맥을 넘어야 하기에 사막 메뚜기 떼가 한국에 온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한국에 넘어오더라도 외래종의 무덤인 한국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서울 서부권과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출몰한 일명 러브버그의 경우에서도 증명됐죠. 러브버그는 1cm가 안 되는 파리과 곤충으로 짝짓기 하는 동안은 물론 날아다닐 때도 하루 종일 암수가 함께 붙여다녀 사랑벌레라고 불립니다. 이 벌레는 인체에 무해하고 진드기 박멸에 도움을 줘 해로운 벌레가 아니라 오히려 익충으로 분류되지만 혐오스러 생김새와 번식력이 강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이 벌레들은 짝짓기를 하면서 집집마다 또는 가게 앞까지 새까맣게 들어왔고 동네 주민들은 그 징그러운 모습에 창문을 열 수도 영업을 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수십 명의 방역요원 등을 투입하며 벌레 퇴치에 안간힘을 썼는데요. 그런데 출몰한 지 보름이 채 되지 않아 그만 턴 러브버그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해당 벌레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서식한다고 보고된 적이 없는 미기록종으로 파악됐는데요. 미국 남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러브버그는 수명이 길고 번식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러브버그를 채집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유전자가 변형된 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직 정체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국내 혹독한 더위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러브버그는 자연스럽게 수명이나 행태의 변화가 왔고 번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수컷과 암컷 모두 죽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과거 식량으로 삼으려고 들여온 황소개구리는 토종 가물치와 매개에게 잡아먹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했고 모피와 식용 목적으로 들여온 뉴트리아도 야생으로 탈출해 논과 밭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지만 그 없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토종 동물인 살것 수달에 좋은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유입된 후 생태계 교란종으로 유명한 베스도 이제는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닌데요. 한때는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 잡아서 폐기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전국 지자체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어포, 어묵 등으로 맛있게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연복 셰프가 베스를 요리하기도 했는데요. 이연복 셰프는 베스는 버리지 말고 입에다가 버리면 된다면서 특별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이연복 셰프가 베스로 요리한 멘보샤와 어향 베스를 맛본 출연자들은 어묵향이 난다, 맛있는 생선가스 느낌이다, 전혀 비린내가 안 난다며 감탄할 정도로 맛있었죠.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 어떤 외래종의 침입에도 한국 생태계는 한국인들과 토종 한국 동물들로 인해 한국서 준새끼 돼지 2마리를 잘 불려 나중에 수십 마리를 팔아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가재도구와 다른 많은 것을 살 수 있었어요. 이것은 짐바브웨의 한 양돈업자의 인터뷰 중 일부입니다. 짐바브웨 ZBC 국영방송은 지난 10월 한국이 짐바브웨 양돈업을 성장시키고 있다며 이를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다른 주민은 ZBC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42명이 12마리의 새끼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12마리의 암돼지로 자라 나중에 새끼를 쳐 그 수가 200마리까지 불어났고 새끼 돼지들을 다른 곳에도 분양했다고 전했습니다. 때는 다야후로 2016년 경상남도로부터 짐바브웨의 수도인 하라레 북부 중앙마쇼나랜드주의 우은가니에 새마을 센터를 건립하고 시범사업으로 돼지 축사를 만들어 종자돼지 20마리를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을 발단으로 다른 주민에게 새끼가 분양돼 무려 75개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돼지는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이들이 새끼의 새끼를 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립심과 재산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게 됐다면서 눈에 보이는 성과뿐 아니라 희망까지 얻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한 끼 식사가 될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를 키워 수백 개의 식사를 장만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이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담당 국무장관을 겸하고 있는 마푼가 주지사는 ZBC 방송에 한국과 짐바브웨는 농업협력에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국은 육체노동에 기초한 농업에서 기술 및 기후 스마트 농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해 짐바브웨를 돕기에 최고라고 생짐바브웨를 돕기에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새끼 돼지를 지원해준 것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국의 아프리카 현지에서 벌이는 새마을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면 1970년대 한국 내에서 농촌 현대화를 추구하며 실행한 지역 사회개발 운동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아프리카 내에서 불고 있는 새마을 운동의 바람입니다. 한국 농촌에서 촉가집을 사라지게 한 새마을 운동을 현재 형편이 어려운 아프리카에 적용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 중앙회에서 지난 2017년 우간다와 짐바브웨 아프리카 2개국 공무원과 시범마을 채마을 지도자 20명을 불러들여 새마을 교육을 수료시켰는데요. 9박 10일간 일정으로 연수원에서 실시된 교육에서 이들 참가자들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핵심 가치와 본질, 새마을 사업을 통한 소득 향상 방법 등을 익혔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소개하고 권유할 정도로 의의와 실효성 면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며 성공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죠.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농림부에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공화국에 감귤 묘목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미비아는 이제 막 경제산업 개발에 나서기 시작해서 아직까지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 어린이들 상당수가 만성적인 비타민C 결핍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이 안타까웠던 유니세프와 농림부가 아예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 농장을 나미비아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차로 3헥타르의 시범농장을 조성하고 이 시범농장이 안착되면 나미비아 14개 농촌 마을로 확장하고 2029년까지 2000헥타르까지 넓힌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나미비아에서 감귤이 많이 내면
감귤 음료 공장도 설립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프리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감귤 한 트럭도 아니고 감귤 묘목을 보냈다는 것은 장차 나미비아가 한국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감귤에 지나지 않을지언정 이처럼 한국은 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농촌진흥청은 아프리카의 알제리의 감자 수경재배 기술을 전수해 현지에서 시감자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감자 생산 기술과 기술력은 매우 취약하여 하지만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시감자 생산 기술을 지원받은 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우리만의 고유 기술인 무병류를 이용한 시감자 수경재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실용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지금은 독일, 일본 등의 농업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제감자연구소에서도 이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탁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죠. 이러한 감자 수경재배 기술을 알제리에 전수하여 현지에서 시감자 재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공적개발 원조의 성공 모델이 된 것인데요. 그동안 국토의 70% 이상이 사하라 사막으로 이루어진 알제리에서는 시감자 생산이 어렵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리한 생태 환경을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알제리 농부들의 절박함으로 극복해낸 것이었죠. 사실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의 농업 기술을 지원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알제리 시감자 기술 지원 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종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북아프리카 무슬림 국가에서 수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엄청난 예산과 기술력을 들여 자국의 시감자 생산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은 매우 더디고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고 현장 부근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항상 군경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기술 지원 현장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특히 시감자 생산 시설 공사를 위해 거의 100% 한국에서 가져온 자재가 수개월이 넘도록 통관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겨우 통관된 자재도 운송 또는 공사 중에 도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식당, 호텔, 교통 등의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감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인 특유의 열정과 사명감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제리는 자국 내의 원조를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알제리의 각종 자원에 눈독을 들이는 많은 선진국들의 행태를 보아왔던 탓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황량한 사하라의 모래바람과 싸워가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최신한 국형 첨단 온실을 선보았습니다. 한국의 감자 전문가들이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며 보여준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 끝에 알제리에서 최초로 수경재배 기술을 이용한 시감자 생산에 성공하자 다시 한번 그들은 놀랐으며 이제는 완전히 신뢰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느덧 알제리 정부는 시감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자 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토지를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하며 한국의 후속 사업을 요청하는 처음과 180도 달라진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이 사막으로 변해가는 아프리카를 변신시킨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쌀 한류로 한국 쌀 품종이 그야말로 인기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식량 문제 해결이 시급한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이 개발해 보급한 쌀 품종이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예전에 세네갈은 사헬이라는 품종을 심었는데 현재는 이슬이를 심는 지역이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농진청이 세네갈에 제공해준 품종은 쌀이 잘 깨지지 않아 상품 가치가 높은 데다 소비자들로부터 밥맛이 더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도 다카르에서도 이슬이 쌀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통일벽계통과 아프리카벽 교배를 통해 현재 19개국에 1347개동이 분양된 상태인데요. 또 나라별 적응 시험을 통해 세네갈, 말레이, 말리, 3개국에 5개 품종이 등록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K농업은 해외농업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또 다른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중으로 코피아 센터는 국가별 맞춤형으로 농업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피아 센터는 20개국에 설치됐는데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 8개국뿐 아니라 아프리카에는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알제리, 가나 등 7개국의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파라과이,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 중남미 대륙 5개국의 센터가 만들어져 우리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현지 연구자와 농업 지도자를 초청해 농업과학센터, 축산과학원 등에서 교육을 진행하여
단순히 종자를 파는 것만이 아니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50년 전까지만 해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성장도 놀랍지만 그 배고픔의 서름을 잊지 않고 누가 하라고 옆구리 찌르기 전에 먼저 달려가 도움을 주는 모습이 더욱 빛이 납니다.